오늘은 논어 제7편 챕터 7 수리 편에 좀 중요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그 첫 번째 문장, 제가 그랬죠. 논어의 각 편의 이름은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의 그 단어를 따온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왈 수리부작하였고, 그러니까 공자는 말했다. 나는 말이야 술이부작. 술자가 우리 서술한다 할 때 그 술이에요. 그 다음에 술이부작. 작은 집단대 부작. 나는 새로 창작한 건 아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뭐 나보고 학문적인 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내가 한 거는 지난 세월의 어르신들이 말한 것을 서술 한 것뿐이고 새롭게 지어낸 건 아니다. 그래서 술이부작이라. 이것이 논어에서도 아주 유명한 얘기고 이 수리편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만큼 겸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다 내 윗대 성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수리부작의 의미고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의미 있는 것이 7번째 수리편 7번째 문장 이런 게 나옵니다. 자왈 자행 속수 이상은 오미상무 희언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 보면 공자는 말했다. 스스로 찾아와서 포 한속, 한속은 10개를 말한답니다. 포 한속 이상을 내놓으면서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자, 이 포 한속이 뭐냐 그러면 이게 그 말린 고기, 우리 육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 한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 10개, 그러니까 말린 포 10개니까 그게 뭐랄까, 이 수업료 치고는 아주 미약한 건데 공자는 말하기를 누구든 제 발로 찾아와서 이 포 10개 정도 내놓으면서 배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공자는 제자를 아끼고 누군가 정말 배우고 싶어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내가 주었었다. 참 교육자, 참 스승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장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왈 불분하거든 불개하였으며 불비하거든 불발하였다. 이게 붙여서 읽으면 자왈, 불분, 불개, 불비, 불발. 이게 무슨 뜻이냐? 공자는 말했다. 스스로 힘쓰고 분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일깨워 열어 밝혀주지 않았고 뭔가 표현하려고 진정 막 애를 태우면서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그 사람의 말문이 터지도록 해주지 미리 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불분불개, 불비불발. 여기서 불개와 불발, 이 개자와 발자를 합쳐서 개발. 보통 우리가 자기개발사라고 할 때 이 자기개발의 의미가 바로 이 논어 수리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공자는 배우려는 사람이 지가 답답해서 자기가 스스로 힘쓰고 이렇게 안달복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나서서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알물 배워가면서 뭔가를 좀 더 표현해 보려고 파닥파닥거리면 그거를 이제 그래서 불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바득바득거리지 않으면 불발, 나는 그걸 도와주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생이 준비되어야 선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려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선생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공자는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만 학생으로 취급해주고, 아까 앞서 그 포 한속, 그러니까 이 육포 같은 거 10개만 가지고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발성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까칠한 스승님이죠.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논어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이 여러 가지 그 캐릭터는 상당히 까칠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공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논어 위령공 15번째 문장 이런 게 나옵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제자에 대해서는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쥐가 먼저 답답해서 그리 하지 않는데 내가 뭐 어쩌라는 얘기인데. 이런 공자의 모습을 우리가 논어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편 10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로. 자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스승님께서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하하.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 하여 죽어도 후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서는 두려워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를 즐겨해서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 제가 언젠가 그 논어를 읽어볼 때는 그 공자의 말은 과연 이 말을 공자가 어느 제자에게 하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자로, 제자 중에서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나이도 많고 가장 용맹으로 봐서는 공자 제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로죠. 자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일 선생님께서 말입니다. 3군을 통솔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허허 누구와 하시겠습니까? 즉 이 질문은 답이 있는 거죠. 영감님 나랑 해야죠. 내가 제일 싸움 잘하고 난 진짜 막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막 불같이 나서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 말이야. 너같이 무식한 놈하고는 안 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고 되게 멋있게는 보이겠지만 나는 그런 무모한 놈하고는 안 해. 나는 말이야. 반드시 일에 임하여서는 두려워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 세우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랑 할 거라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자는 좀 머쓱했겠죠. 즉 용맹이 다가 아니고 치밀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주역, 그러니까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일컫는 그 주역, 역경, 주역에 보면 주역에서 상정하는 군자의 모습이 나와요. 주역은 어떤 군자를 높게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보느냐, 뭐 되게 나이스하고 뭐 아주 멋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이박빙. 열이박빙이라는 것은 마치 그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 자, 얇은 얼음을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어떤 자세겠습니까? 하마 그 얼음이 끼어질까 조심조심 건너가겠죠. 전혀 이렇게 장쾌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즉 주역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자만이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해 가고 적응해 나가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군자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역시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가 아주 용맹하고 힘이 세다, 그런 점에서 좀 오버를 하고 있는 자로에게 꾹 한번 눌러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장, 저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왈,
부의 가구야라면 수지 편지사라도 오역위지하겠지만 여 불가구라면 종호소호할 것이다. 자왈 부의 가구야라면 수지 편지사라도 오역위지하겠지만 여 불가구라면 종호소호할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부, 응? 이 돈 많은 부가 말이지 내가 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말채찍을 잡는 자의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지만 이게 억지로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공자도 이 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또한 일종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너무 추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부귀를 억지로 추구한 데서 불행은 싹튼다. 그래서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공자는 지천명. 천명을 안다. 이렇게 천명을 아는 그 마음으로 순응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말이 바로 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15번째 문장인데요. 좀 긴데, 자, 한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자는 말했다.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고 지내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하면서 부귀를 누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의롭지 못하면서 부귀를 누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이 부분은 불이 이 부차귀는 아예 여부운이다. 자, 부운, 부자가 뜰부자예요. 운자가 구름. 뜬 구름은 뭡니까? 붕붕 떠있는 구름은 어느 날 바람이 불면 핑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공자가 부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공자는 자기를 이렇게 초이스 받기 위해서 이 춘추시대 많은 그 왕들에게 자기를 어필한, 그래서 관직에 올라서 뜻을 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중요한 거,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 부귀를 누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여부운이다. 같을 여자의 뜰부자의 구름은 여부운이다. 저는 이 문장 사실 그래요. 30대 때, 또 40대 초반에 제 주위 같이 일을 하던 친구들이 또는 선배 후배들이 어떤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솔직히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큰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건강을 다치거나 안 그러면 뭔가 저 부로 인해서 또 다른 불행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굳이 남이 얻은 부에 대해서 너무 배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자. 나는 내 삶의 길을 중심을 잡아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40대 중반에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문장이 또 유명합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다. 만일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이 더 주어진다면 내가 50살까지 주역을 공부해서 큰 허물은 없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정설은 공자가 돌이켜 생각할 때, 자기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세상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내가 50살 때까지는, 내 과거 50살 때까지는 주역을 좀 더 공부를 했었으면 그러면 큰 허물은 없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주역 공부를 좀 하고는 있지만 나아감과 물러남, 그 진퇴,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이루려고만 하고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러서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절이 여름이냐 겨울이냐. 겨울이라면 내가 아무리 이쁜 꽃을 피우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위 여건이 겨울이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 주역은 이런 세상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고 나 스스로의 진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데 공자님조차 내가 일찍이 좀 더 주역을 좀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을 텐데가 아니고 큰 허물은 없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 주역 책에 보면 주역 책의 어떤 그 풀이책에 보면 바로 이 문장 논어의 수리편의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공자가 정말 극찬한 책이 주역입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편, 그러니까 21번째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문장일 겁니다. 자왈, 삼인행에 필류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 종지요, 기불선자이 계지한다. 새로 자왈, 삼인행에 필류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 종지요, 기불선자이 계지한다. 공자는 말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착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그 착하지 못한 자를 보고 고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세 사람 중에 나보다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필류아사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얘기는 배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걸 보고 배우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에서 꼭 세 명이 아니라 뭐 2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반드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내가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편 문장 쑥쑥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제가 집어드릴게요. 자왈,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다. 자왈,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항상 펴져 있어서 넓고 태연한 반면 소인은 늘 근심으로 가득하다. 논어 전편에 보면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군자의 어떤 특성, 항상 펴져 있고 넓고 태연하다. 이 점을 강조한 반면에 소인은 늘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서 근심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소인은 감정에 항상 휩쓸리면서 주어진 여건, 똑같이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도 군자는 이것을 오히려 나의 발전의 근거로 삼고 뭔가 안 좋더라도 나의 발전의 근거로 삼는 반면에 소인은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이것이 태도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